헌법 박사 임재경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650 최신 판례를 OX로 만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판례에다가 최신 기출 지문들을 넣기 때문에 정확히 OX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려고 OX를 바로 밑에 붙였어요. 읽고 본인이 바로 판단하라고. 하단으로 빼면 아무래도 찾다 하는데 시간이 걸릴까 싶어서 550하고 약간 600하고 약간 편제를 달리했습니다만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똑같은 효과를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3.1운동 정신과 4.19 민주이념은 헌법에 같이 들어있다. 하지만 가치가 다르죠. 왜 다르냐? 생각을 하세요. 3.1운동은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일제치하에서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4.19는요,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나라가 찌그러진 상태에서 나라를 키우려고 하는 거니까 노력에 대한 정도가 다르죠. 없는데 있게 하려고 하는 3.1운동과 망가졌는데 제대로 하려고 하는 4.19는 여기 기여한 바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4.19 혁명 공로자와 3.1운동 혹은 일제치하의 애국지사들은 평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둘을 달리 대해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누가 더 돈을 많이 받아야 돼요? 누가 더 힘든 일이었어요? 이쪽이 훨씬 돈을 많이 받아야죠. 그러니까 4.19 혁명 공로자와 3.1운동 혹은 일제치하의 애국지사는 달리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림을 그려놓으시면 이해하기가 쉽죠. 헌법에 가치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부여하는 가치가 확실히 다릅니다. 다음,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보호의 수단인 저항권. 자, 저항권의 출제 포인트 첫 번째, 이건 개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항권은 수호예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가 저항권은 최후 수단이어야 되고요. 다른 법적 구제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폭력적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비폭력으로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폭력이 될 수도 있다죠. 즉 헌법 수호 제도이면서 세 번째, 폭력적 성격이 들어가더라도 저항권은 의미가 있다. 당연히 보충적이어야 되고요. 개혁으로는 쓸 수가 없다. 수호의 목적이지 개혁의 목적이 아니다. 자, 저항권에서 출제가 된다면 이 폭력적 성격과 개혁적 성격이 아니라는 거, 이게 출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저항권 나오면 일단 답에서 정답 지문을 이거하고 이걸로 보시면 거의 대부분 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자, 7차 개헌은 유신입니다. 유신은 제가 기본 강의 때 여러 번 얘기했죠. 착한 박정희가 나쁜 박정희로 이렇게 역변하는 순간이라고. 자, 3.1운동, 4.19, 5.16 혁명이 모두 있습니다. 자, 이 세 단어는 3공화국 5차 때도 있었던 걸 4공화국 7차 때 그대로 지문을 끌고 간 겁니다. 자기의 권력의 기반이 5.16이니까 이걸 집어넣을 수밖에 없죠. 이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것도 같이 집어넣은 겁니다. 4.19하고 5.16이 같이 언급된 건 박정희 시대예요. 박정희 시대에는 4.19와 5.16이 같이 있었다. 4.19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4.19하고 5.16이 혁명 직후인 3공화국 5차 때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신 때도 이걸 그대로 끌고 갑니다. 그래야 자기의 권력 기반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유신헌법은 48년 7월 10일, 62년 12월 26일 3공화국 5차죠.
3공화국 5차 때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로 해서 다시 개정한다. 국민투표로 개정한다. 그러니까 유신은 국민투표로 개정된 거죠. 국민투표로 개정했다. 305차 헌법을 국민투표로 개정했다. 유신 자체에 출제될 만한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올리기라는 단어가 있다와 국민투표를 했다. 그리고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데 약간 튀는 게 이제 새로운 민주공화,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이 정도. 그다음 다음 페이지, 우리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 정신은 해석 기준이 되지만 기본권을 끄집어낼 수는 없다. 헌법 전문에서 기본권을 끄집어낼 수 없답니다. 헌법 전문에서 기본권을 끄집어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선언할 수 없죠. 헌법 전문을 가지고 헌법 선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본권이 없으니까. 헌법 선언을 하려면 국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돼야 돼요. 헌법 선언하려면 기본권이 침해돼야 됩니다. 기본권 침해된다는 얘기는 기본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권이 있어야 기본권의 침해를 논하고 기본권 침해를 논하는 그 순간 헌법 소원으로 갈 수가 있다. 자,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이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전이 헌법의 존재 형태이다. 원은 근원이잖아요. 근원. 물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한강물의 시작은 어디인가 할 때 그 원자입니다. 물이 어디서 왔는가? 법이 어디서 왔는가? 법의 존재의 시작, 존재 형태가 무엇이다? 우리 헌법의 존재의 시작은 헌법 전인 겁니다. 물론 불문헌법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는 바람에 다소 허틀어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성문헌법 전인 우리 헌법이 법의 존재 형태, 존재 양식으로서의 시작입니다. 우리 법의 시작은 성문헌법 전이다. 하지만 불문헌법 혹은 관습헌법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인정한다. 관습헌법을 인정하겠다. 관습헌법이 있다. 그 관습헌법에 대한 이야기.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다. 자, 관습헌법도 헌법적 결단이다. 헌재의 시각이라고 그랬죠. 헌재는 관습헌법을 인정했습니다.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단 불문헌법인 관습헌법을 인정하는 게 좀 빡빡하긴 하죠. 국민들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고 국민의 국민적 합의가 생겼고 다만 그게 글자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국민들 마음속에 있다고 헌재가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주권주의는 성문이든 관습이든 국민의 참여를 요구한다. 국민에 의하여 성립된 관습헌법은 입법권자를 구속하며 관습헌법에 어긋나는 수도 이전은 위헌이다. 제가 그 기본 강의 때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했잖아요. 우스갯소리가 아닌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수도 이전 이 특별법을 싫어했다고. 왜? 자기 전 재산이 날아가잖아요. 자기 친가와 자기 처가가 서울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다 부자입니다. 땅 부자들. 서울에 건물을 갖고 있어요. 다 부자들인데 수도를 이전해버리면 서울 땅값이 폭락하잖아.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최선을 다한 게 느닷없이 관습헌법이라는 말이 태어난 겁니다. 관습헌법은 존재하지 않았던 건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20년 전에 이 법을 유언으로 만들면서 서울 땅값이 폭등해 버렸습니다. 그분들 요 당시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집에 이제 지금 치매기가 와서 이제 해롱해롱 하는데 후손들한테 존경받죠. 땅을 지키고 재산을 지켰다고. 우짜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판결은 다 본질적으로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관습헌법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이상한 개념이 자체가 튀어나오게 된 이유는 그만큼 절박했던 거예요. 이걸로 이 신행정수도 특별조주법을 어떻게든 유언으로 만들어야 돼야 했기 때문에 유언을 만들려는 논의가 그의 하이라이트가 느닷없이 관습헌법이 튀어나온 겁니다. 요 이전에는 관습헌법이라는 게 헌법학자로서 쪽팔림인데 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만들어냈어요. 관습법이 있듯이 관습헌법도 있다라는 식의 국민이 결단하면 그건 헌법이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많이 가르치니까 이제 입에 붙어서 그렇지만 그 당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없는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헌법학자들이 관습헌법 내리는 게 불편해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멋짐이고 동시에 부끄러움입니다. 기가 막힌 논리를 만들었는데 이면에는 부끄러움도 남아있어요. 재산을 지키기 위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어떤 발버둥 같은 느낌. 그들은 관습헌법 비스무리에 대한 것도 안 나오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그분들을 비난하겠다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은 지극히 정치적입니다. 기득권 옹호 차원에서 이혼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놓고 나서 이걸 이혼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관습헌법이 필요해. 관습헌법은 헌법으로 규정은 안 됐지만 헌법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그 관습헌법과 부딪히는 새로운 법은 무조건 이혼인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 이전이 나가리가 되고 서울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저한테도 뭐 손해할 건 없는데 학자적 양심으로는 불편한 법입니다. 이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백그라운드를 이해시키는 겁니다. 왜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동등하다? 이 결론을 내기 위한 겁니다. 이 성문헌법과 동등하다는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위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야 이게 나가리가 되니까. 그래야 자기 재산을 지키니까. 그러죠. 처갓집 재산 지켜야지. 잠깐 쪽팔리고 대대선선 재산을 지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분들이 내세운 논리가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이 서울에 산다.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산다. 그 절반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 이런 식의 논거가 된 겁니다. 좀 안타까운 게 이때 수도를 옮겼어야 돼요. 수도를 옮겨서 서울 아파트 값이 지금처럼 미친 듯이 뛰지 않게끔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다시는 서울 옮기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더욱 서울로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이유로. 그 바람에 이 이후에 전부 서울 땅값으로만 폭등하고 아파트 값만 폭등하고 그렇죠. 똘똘한 서울 아파트 한 채 이런 식의 마인드가 나온 거죠. 안타까운 판례입니다. 아니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런 게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걸 이해시키는 겁니다. 지금이야 이미 고정됐는데 뭐. 그죠? 자, 우리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법통을 계승했다. 헌법이 있어요. 그렇다면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들이 독립운동자들의 땅을 뺏은 경우 어마무시하게 많죠. 3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땅을 뺏었겠어요. 많은 땅을 뺏은 일제 앞잡이들이 그 땅을 가지고 자식들 교육을 시키고 부를 형성해서 그 후손들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니 지금에 와서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자기 할아버지가 일제 친일파고 일본 앞잡이였지만 자기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에요.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자기 할아버지를 부정하는 그런 입법을 할 리가 없죠.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같은 맥락입니다. 들여다보면 친일파의 후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나 자기 할아버지를 부정하는 판례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안타깝긴 하지만 이미 100년 전에 땅 주인이 바뀌었고 그 100년이라는 상태가 유지됐다면 그들을 다시 땅을 되돌려 줄 수 없다예요. 되돌려 줘서는 안 된다. 왜? 그 땅을 되돌려 주면 자기 땅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특정 토지에 대한 보상이라는 자기 의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답니다. 헌법 선언할 수 없다. 각합니다. 되돌릴 수도 없고 보상해 줄 필요도 없다. 안타깝지만 그건 옛날이고 10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뒤집을 수는 없다예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자기 의무로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도 않거니와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제에 의해 수탈된 특정 토지에 관한 보상 관련된 구체적인 자기 의무는 없다. 왜 안 만들었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일제 친일파들 앞제비 중에 일부가 후손 중에 일부가 국회의원입니다. 현직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런 보상 법률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어느 당이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친일파들이 많아요. 친일파 후손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독립운동자의 후손들은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만주벌판에 헤매고 한국에서도 국내에서도 빈민으로 살 때 친일파의 후손들은 공부해서 뭐 경성 제국대학하고 뭐 서울대학 가서 9년 10년씩 고시 공부해서 고시 합격하고 뭐 변호사 되고 정부 요직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매우 정치적인 얘기를 했는데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드린 겁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자기 존재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친일파들이 결사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규정된 바도 없고 해석상 도출되지도 않는다. 그 다음 응분의 예우를 해야 될 헌법적 의무는 있다. 응분의 예우, 즉 사멜운동이기 때문에 앞에 거랑 달라요. 앞에 거랑 달라요. 자,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버리면 자기 땅이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자기 땅에 대한 보상은 거부하고요. 그 다음 이건 추상적이죠. 독립운동 하신 분들 응분의 예우를 해야 한다. 좋아. 이분을 예우하더라도 친일파들의 재산 자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우에 얼마든지 해준다. 그렇지만 특정인을 독립유공자로 되는 꼴은 보지 않겠다요. 특정인을 독립유공자로 갔을 때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우는 해주되 특정인을 독립유공자로 꼭 해야 될 만한 그런 걸 법적으로 만들어내지는 않겠다. 그 특정인이 더더욱 친일파였던 자기 할아버지가 탄압했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되죠. 특정인을 독립유공자로 했다. 그럼 그 사람의 삶의 기록이 쭉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왜 감옥에 갔는가? 그 사람이 왜 힘든 삶을 살았는가를 따져보면 자기 할아버지가 튀어나오는 거야. 자기 할아버지가 일제 치하의 순경일 때, 일제 헌병일 때, 일제 군인이었을 때 독립유공자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괴롭혔던 기록이 나와버리는 순간 자기의 삶 자체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응분의 예우는 하는 게 좋다. 하지만 특정인을 독립유공자로 지정하는 이 꼴은 보지 않겠다. 제가 지금 매우 정치적 발언을 했지만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왜 특정인은 안 되는가? 특정인을 독립유공자로 지정했을 때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던 겁니다. 그 꼴은 보지 않겠다. 그 특정인이 자기 할아버지에 의해서 탄압받은 사람이라면 절대 안 되겠죠. 오케이. 특정인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는 않겠다. 그 다음 48년 재헌헌법은 민주공화국, 국민주권주의, 국제평화주의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이걸 개폐할 수 없다고 했다. 개정, 개폐 금지에 관한 규정 자체가 48년 헌법에는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이다 1조, 국민주권 2조, 국제평화주의는 헌법 전문에 있는데 이걸 개정할 수 있네 없네 이런 말을 두질 않았어요. 교묘한 함정입니다. 개정 금지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어요. 48년 헌법에 있었을 것 같지만 없습니다. 자, 현행 헌법은 헌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건 언제부터? 제한된 날이 아니라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입니다. 이건 출제 1순위입니다. 항상 나올 수 있어요. 128조, 129조, 130조는 출제의 보고입니다. 매년 한 문제씩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조문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며 국회가 의결합니다. 왜 60일이다? 제가 기본 강의 때 얘기했죠? 국회의원들이 바쁘다. 국회의원들이 바쁘다. 국회의원들이 모이는데 국회의원들은 왜 바쁘다? 개정안이 공고되면 지역구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의사를 확인해야겠죠. 우리 유권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2달 동안 물어본다. 써놓으세요. 2달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묻는다. 그런 다음 모여서 제적 3분의 2 찬성을 합니다. 제적 3분의 2. 이때 기명 투표합니다. 자, 기명.
주민들에게 물어봤죠. 국민들에게 물어봤죠. 그 물어본 정치적 의사를 바탕으로 본인이 이걸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름을 분명히 써야 됩니다. 기명 투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헌법이 안정적인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헌법이 안 바뀝니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당론으로 헌법 개정안에 대한 어떤 의견이 나오면 그걸 뒤집는 투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좋은 취지를 기명한 이유는 정치적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라. 그런데 이게 반대 또 다른 의미로는 적극적 의사표시하지 않는다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기명투표입니다. 3분의 2. 그 다음 국회가 3분의 1을 통과시키면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때 과반수 기준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국민에게 물어봤잖아. 국회의원 선거권자. 다시 이게 왜 국회의원 선거권자인지 아시겠죠? 이게 국민투표 선거권자가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60일 동안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잖아.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자의 과반수입니다. 국회의원, 이거 줄여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럼 틀린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를 하고 투표하신 분들의 과반수 찬성입니다. 굳이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25%면 통과되는 거죠.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25%가 찬성하면 됩니다. 선거권자의 과반수니까 50%, 51%가 반수 초과니까 51%가 투표해야 되고 이 51%의 다시 절반이니까 26%는 어떻게 하겠군요. 그렇죠? 지금 제 말 이해하겠어요? 과반수니까 반수 초과잖아요. 그러니까 51%에 25.1%니까 다시 대략 한 26%의 투표면 통과되는 거잖아.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반수 초과가 과반수야. 반수 초과. 헌법 개정안이 이 2항 국민투표를 거치는 순간 확정된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이 합니다. 대통령이 즉시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이 즉시 이 확정안을 공포한다. 확정되는 순간 효과를 발휘하고 확정되는 순간 공포하죠. 확정되면 확정되었습니다. 바로 확정. 자, 54년 헌법. 자, 우리나라 헌법 1공화국 2차 개헌입니다. 54년 헌법. 개정 헌법에서는 헌법 개정의 제안을 54년 전쟁 직후입니다. 전쟁 직후 대통령. 이때 대통령이 누구야? 이승만이죠.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 국민들 절반 이상이 문맹일 때 힘든 전쟁을 3년 했습니다. 전쟁의 성과는 전쟁의 구국의 영웅은 누구야? 이승만이죠. 이승만은 휴전을 반대했습니다. 왜? 여러분 사회문화나 사회학에 사는 거 있죠. 내부의 불만을 없이 내부를 결속하려면 외부하고 갈등을 유발해야만 내부의 결속이 이루어지죠. 이승만 입장에서는 전쟁 끝나는 게 싫어. 계속 전쟁이 유지되어야, 계속 전쟁이 진행되어야 국민들은 좀 죽겠지만 자기의 권력은 공고해지죠. 그러니까 53년도에 전쟁 휴전할 때 미국은 휴전하려고 하고, 왜? 미국이 많이 죽으니까 몇만 명이 죽으니까. 하지만 이승만은 계속 전쟁하자고 우겼던 겁니다. 전쟁이 되어야 자기 권력이 유지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휴전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하지만 국민들은 전쟁하는 동안 우리나라를 망하지 않게 빨갱이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준 고마운 대통령을 기억합니다. 그게 이승만이야. 그 이승만이 헌법 개정을 하면서 헌법 개정은 누가 한다? 대통령. 그리고 민원이나 참의원 최적 3분의 1 이상, 하원이든 상원이든 간에 최적 3분의 1 이상, 또 아니면 민의원 선거권자 몇만 명? 50만 명입니다. 민의원이 하원이야. 민의원 선거권자
50만 명의 찬성으로 제안할 수 있다. 개정안을 내밀 수 있다. 자, 개정안을 내밀 수 있는 게 세 부류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상원이든 하원이든 제적 3분의 1, 그리고 민의원 선거권자, 참의원이 아니고 민의원이야. 민의원 선거권자 몇만? 50만 명의 국민 발안이 있었던 거죠.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낼 수 있는 국민 발안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 국민이 직접 의견을 내는 법률안에, 헌법 개정안에 의견을 내는 국민 발안적 성격이 전쟁 직후에 있었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헌법학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국민 발안은 직접 민주적 요소고 우리 헌법 역사상 54년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제안되면 대통령이 공고하고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엄청 길죠. 옛날에는 교통도 나쁘고 통신도 나쁘고 하니까 지금하고 달리, 지금은 20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알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30일 이상으로 한다. 30일 이상, 최소 30일. 그 이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교통도 나쁘고 통신도 나쁘고 신문 보급도 적고 라디오도 없는 시절에, 방송국도 없는 시절에, 그죠? 라디오밖에 없던 시절에 사람들이 개정안이 나왔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30일 이상 공고합니다. 자, 개정안의 의결은 양원, 민의원에서, 참의원에서 각각 그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안은 3분의 1, 통과는 둘 다 3분의 2. 쉽지가 않죠. 둘 다 3분의 2 통과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됐다면 대통령이 즉시 공포한다. 자, 뭐가 없어요? 의결되면 공포한다. 지금하고 뭐가 달라? 국민투표가 없어요. 국민투표가 없습니다. 자, 2차 개헌은 국민투표가 없다. 국민투표를 없애버린 이유가 뭐야? 직접 민주적 요소를 없애버린 이유가 뭐야? 이거 봐. 국민 발안이라고 하는 직접 민주적 요소가 있으니까 국민투표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전쟁 직후에, 오케이? 매우 혼란스러운데 무슨 사람들이 국민투표하고 말고 할 게 있냐? 그냥 누구만 하면 된다. 상원, 하원 2번 통과하면 그걸로 족하지. 실제로 참여는 열리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개정안 상으로는 민의원에서 국민의 대표들이 3분의 2 찬성하면 그걸로 족하다. 오케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가 나왔죠. 뭔가 개폐할 수 없다, 뭔가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건 언제 있었다? 54년 헌법에 있는 겁니다. 아까 앞에 48년 헌법에 무엇은 개폐할 수 없다. 내가 48년 헌법이 아니라 몇 년 헌법? 54년 헌법에 있는 겁니다. 54년 헌법에 뭐랑은 개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시 헌법의 1조, 2조, 7조의 2는 개폐할 수 없다. 1조가 민주공화국, 2조가 국민주권, 7조의 2가 중요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뭐냐가, 첫째가 주권제약. 자, 7조 2가 주권제약 또는 영토 변경과 같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그러니까 주권 제약이나 혹은 영토 변경과 같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국회가 이거에 대해서 가결을 하고 국민들 3분의 2가 찬성하는 국민투표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조항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과 국민주권이라는 것과 영토 변경, 주권 제약이나 영토 변경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변경할 때는 국민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자, 왜 이게 나왔을까요? 영토 변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휴전을 했잖아. 남쪽과 북쪽이 쪼개졌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중요한 어떤 헌법적 이슈로 삼아야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설상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북한과의 관계, 조국 통일의 관계, 영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뭐야?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영토 변경에 관한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국가 주권 제약이나 주권 제약도 역시 그 뭐야? 미국이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휴전해 버렸잖아. 이승만 때도 관계없이. 그다음에 영토 변경. 혹시 전쟁이 나서 또 혹시 영토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또 쪼개질 걸 대비해서 영토 변경은 하지 않는다. 한반도는 무조건 우리 땅이다. 북한이 지금 잠깐 우리 땅을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권 제약, 휴전 조약 같은 거. 그다음에 영토 변경 같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국민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라는 조항을 집어넣고 이것은 바꿀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죠? 이거 북한과의 관계에서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주권 제약과 영토 변경과 같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국민 3분의 2가 찬성하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라는 조항은 바꿀 수 없다. 헌법 개정과 관련돼서 이 헌정사가 조금 중요합니다. 전쟁 직후에 헌법을 만들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건 어떤 정치적 이슈화를 한 거죠. 이승만으로서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판단을. 그래서 쉽게 말해 무지몽매한 국민 입장에서는 대통령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통령은 우리를 빨갱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식의 사고가 가져진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8년 동안 7년 동안 더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제 7차 개헌에서 7차 개헌은 헌법 개정 과정이 이원화됩니다. 이원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제안한 건 국민투표로 붙이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대통령 어용 기간, 거수기를 거치게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국민투표를 통과하는 게 쉬워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과하는 게 쉬워요? 국민투표가 쉽죠. 국민들은 국민투표 붙이면 그냥 다 어지간하면 다 국가가 나라님이 하시는 거라 다 찬성표 던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개헌할 때는 뭘로 거친다? 국민투표로 가고 국회의원이 발의한 건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한 건 어디로 간다? 국회를 거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로 간다. 이른바 헌법 개정 과정의 이원화 작업을 72년 헌법에 만들었던 겁니다. 왜? 어느 게 더 쉬우니까? 국민투표가 더 쉬우니까. 국민투표 과정이 더 쉬우니까 대통령은 쉽게 헌법 개정을 하려고 했고 야당 쪽에서 혹시 자기의 헌법 구조, 권력 구조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됐을 때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어용기간을 거쳐서 통과되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자, 과반수가 발의하고 3분의 2가 찬성해야 국회의원이 제안한 건 과반수가 발의해야 되고 야당에서 그 다음에 무려 3분의 2를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결국 뭐야? 대통령은 쉽게 헌법을 바꿀 수 있지만 야당에서는 헌법을 쉽게 바꿀 수가 없다. 대통령이 유신체제 하에서 독점적인 권력체제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뒤집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의 푸틴이나 지금의 시진핑하고 똑같아요. 패턴이. 안타깝죠. 우리는 안타까운 정치 현실을 겪었기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겁니다. 오케이. 자, 유신 때는 이원화됐다. 유신 때의 이원화는 어떤 권력 독점적 요소가 강했다. 자, 8페이지입니다. 통일정신, 국민주권 원리 등은 연역적, 이념적 기초다. 해석 기준이다. 하지만 기본권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기본권은 도출되지 않는다. 기본권을 도출되지는 않는다. 기본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헌법 소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헌법 소원하면 다 뭐 당한다? 각하당하는 겁니다. 헌법 전문에 기초해서 헌법 소원하면 헌법 소원은 기본권이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권이 없으니까 전부 뭐 시킨다? 각하시킨다. 자, 이제 9페이지입니다. 헌법 제8조 1항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죠. 정당 설립의 자유. 정당 설립의 자유. 여기에서 설립한 정당의 조직의 자유, 조직된 정당의 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 정당의 자유는 정당을 설립하는 개개인도 누리거니와 동시에 만들어진 정당도 더 큰 정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당 설립의 자유는 개인도 누리고 정당도 누린다. 정당 설립의 자유는 개인도 누리고 정당도 누린다. 좋아요. 이거 어렵지 않고 그다음 헌법 정신에 맞도록 법률 내용을 해석 보충하거나 정정, 고치는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은 이른바 합헌적 법률 해석입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은 유효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 합헌적 해석하는 것이지 이미 실효된 것에 대해서 이미 죽은 법률 조항은 합헌적 법률 해석할 수가 없다. 합헌적 법률 해석해본다고 해서 이미 죽은 조항을 살리면 그것은 입법행위가 돼서 권력분립 원칙에 반합니다. 자, 법률은 누가 만들어야 돼? 국회가 만들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죽은 법률을 살아있는 것처럼 해석하면 이건 사실상 권력분립에 위반되는 입법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용될 수가 없다.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이 이미 실효돼 버린 법률에는 적용될 수 없다. 자,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통해서 헌법을 해석한다. 헌법 해석을 해서 법률을 판단한다. 헌법을 통해서 법률을 판단한다. 긴급조치도 긴급명령도 헌법으로 판단한다. 문제는 규범통제, 그 법률에 대해서 법령에 대해서 법규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통제, 판단, 심판할 때 그 심사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법률 제정 당시가 아니라 현재 재판을 하는 헌법입니다. 현재 재판을 하는 헌법으로 판단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은 지금 하는 거다. 헌법 해석은 헌법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 확인하고 이걸 헌법 규범적으로 관철하는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규범 통제의 심사 기준은 원칙적으로 현행 헌법이다. 현행 헌법을 가지고 판단한다. 출제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유신 시대의 긴급 조치는 무슨 헌법으로? 현행 헌법으로 판단한다. 현행 헌법을 봤을 때 긴급 조치는 일체의 의견 표명을 다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형벌권을 제멋대로 행사하고 명확성 원칙도 없으며 국민의 참정권, 국민투표권,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한 재판 등등의 수많은 기본권을 침해한다. 27조 1항 침해, 12조 1항, 12조 3항, 국민투표에 관한 몇 부분에 대해서 침해, 그 다음 24조, 25조에 관한 침해 등등 수많은 기본권을 침해한다. 뭐에 비춰봤을 때? 현행 헌법에 비춰봤을 때. 현행 헌법에 비췄을 때 많은 아픔이 있다. 여러분,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엔 그 당시의 긴급조치는 그 당시 헌법으로 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 현 시점에서 현재 헌법을 가지고 그 긴급조치를 판단해야 한다가 헌법재판소의 시각입니다. 독재자의 시절에 독재자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진 긴급조치는 독재자 시절의 헌법으로 그걸 판단하면 무조건 합헌이다. 하지만 그걸
현재 가치로 판단해야 그것이 옳다 옳지 않음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첩제도가 그 당시에는 맞지 못하던 지금에 와서는 우리 헌법에 안 맞기 때문에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랑 같은 맥락인 겁니다. 지금 시각으로 봐야 한다. 헌법 해석은 지금 시각으로 봐야 한다. 오케이, 잠깐 쉽시다.